어떻게 보세요? 지금 선배님이 보시기에 만약에 인용이 돼서 대선이 치러지면 그 최대 아마 아까 3천만 명 얘기를 하셨지만 투표율이 아마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높아. 그 양쪽 진영 모두가 그렇죠. 상대 진영에 대한 거부감이 극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투표를 한다면 엄청난 투표율이 올라갈 것이다. 근데 지금 이제 이른바 우파라고 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우파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장하시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야, 왜 우리 당만 2번, 국민의힘만 2번씩이나 대통령이 탄핵이 돼야 되는 거냐. 대통령 뽑아놨더니 다 탄핵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까지 탄핵이 되고 나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이재명 대표에게 그 정권을 그냥 상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죠. 많죠. 예,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길거리 쏟아져 나온 분들은 왜 우리 당만 2번이나 돼야 되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야, 이렇게 되면은 상납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이건 난 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탄핵 결정문은 한국에서 나온 판결문 중에서 최악입니다. 아, 엉터리였군요. 엉터리입니다. 그런 엉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사태를 만든 사람은 국민의힘도 아니고 그렇죠. 우파도 아니고 맞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이 예, 맞습니다. 망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공격한 거예요. 국회를 선관위를 점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부른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따지고 이런 윤석열 대통령과는 같이 갈 수 없다 해가지고 보수가 앞장서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응징에 나서야 됩니다. 그래 선을 그어야죠. 근데 이미 상황은 그렇지 않은 쪽으로 이미 맞습니다. 상당히 예. 진행됐고요. 그 중에서 왜 두 사람 다 탄핵이 돼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 선배님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은 이거 옳지 않다. 그렇죠. 그러나 이번 윤석열 대통령은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놔둘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로 정리해 주시는 것 같은데 또 하나, 야, 만약에 탄핵이 되고 나면 우리는 완전히 상납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그 5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살아온 과정 자체가 저 사람을 과연 대통령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저 사람은 진짜 민주적인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맞는 사람이냐. 이런 의구심이 가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꼴을 우리가 어떻게 보란 말이냐.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까 빅터 차의 이야기대로 조기 대선이 그런 문제를 결정하는 겁니다. 조기 대선이라는 건 뭡니까? 유권자들이 수천만 명이 참여해가지고 주권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주권 행사한 결과는 그건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그건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건 주권적 결단이에요. 네네. 주권적 결단은 아무도 거기에 토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건 존중해야 됩니다. 막 그 결과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다면 그걸 받아들여야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민주국가가 작동 못하죠. 예. 또 왜 이재명 후보가 반드시 당선된다는 패배주의적 생각을 그렇죠. 가집니까? 네, 그 말씀. 다른 방법이 있는데, 네.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재판을 받고 리스크가 많은 사람이 당선되도록 한다면은 그런 보수는 보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자각 노력을 통해서 그런 후보보다 더 좋은 후보를 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조 선배님은 만약에 보수가 조기 대선이 이루어져서 제대로 된 후보를 뽑아낸다면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해서 이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십니다. 아,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기 대선이면 한 달 정도의 시간 안에서 국민의힘 또는 이준석의 개혁신당까지 합친다면은 이 자유진영에서 또는 반 이재명 진영에서 후보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선을 하겠죠. 그 경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경선이 이게 자유진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거예요. 예. 그 본선보다도. 아, 그래서 그 경선 과정에 지금 광장 세력이 만약 개입을 해가지고 이른바 뭐 전광훈 목사의 뭐 예, 자유통일당 세력 어쨌든 막 그쪽으로
오른쪽으로 확 끌고 가는데 휩쓸릴 거냐 아니면은 그 국민의힘 당원들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어차피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가다가는 이번 조기 대선도 완전히 계엄 심판 선거가 되어버린다. 네. 그럼 이길 방법이 없다라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후보를 뽑는다면은 그건 굉장한 드라마가 될 거예요. 드라마가 된다 이거죠. 그 드라마를 만들어내면은 한국에서는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쪽에서 정권을 잡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 선배님 그 동안에 그 제가 알기에는 뭐 그 좀 젊은 보수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상당히 옹호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최근에는 또 한동훈 대표에 네, 대해서도 그렇죠. 네. 상당히 그 용기 있는 행동을 한 네. 정치인이라고 평가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뭐 후보들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홍준표 후보, 김문수 후보,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 그리고 우리 당에서만 따진다면 한동훈 후보 이 네 분에 대해서 짧게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전 이름을 들어서 평가하는 것보다는 네. 일단 노선으로 정리를 한다면 노선으로. 네. 계엄에 찬성하고 탄핵 반대에 선 사람은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엄에 찬성하고 탄핵 반대에 섰던 사람들은 네. 그건 뭐 필패죠. 필패 아닙니까? 지금 여론 구도상 그렇죠. 그렇죠. 중도층이나 이런 쪽에서 예. 반응하는 걸 보면 예, 도저히 예. 우리가 이길 수가 없겠죠. 예.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 중에서 후보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건 그러면 굉장히 뭐 지금 아주 좁혀지네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네. 그러나 결정문이 나온 다음에는 또 세상이 한 번 더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용이 돼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문. 인용이 되면 네. 자,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이 뭘 의미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세력은 헌법 위반 정도가 아니라 거의 내란 세력으로 찍히는 거 아닙니까? 결정문에 인용이 의해서. 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헌법을 부정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된다면 그 결정문의 내용은 상당히 그 비판적일 수 그 있겠죠. 결정문은 어떻게 보면 한국 역사에서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네. 대장정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모든 정치적 논쟁을 이어가야 되니까 그 문장이 주는 충격이 굉장히 클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한 세력을 그냥 완전히 반헌법 세력, 반국가 세력, 내란 세력으로 몰 수 있는 문장이 거기에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탄핵이 될 경우. 그렇죠. 그러면은 새로운 정치 지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흠결이 있는 후보인 게 분명하고 그다음에 그 후보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제대로 된 후보를 만들어내서 대항한다면 뭐 꼭 보수 우파가 그 반드시 패배한다라는 그런 패배주의에 젖을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런데 하나 걱정되는 거는 이 지금 대선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잖아요. 시간을 그렇습니다. 놓치고 못하고 있잖아요. 있습니다 지금. 지금 가능성이 매우 약한 윤석열 대통령 기각에 지금 목을 메고 있는 동안에 뭘 하고 있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100m를 뛰는데 10m 뒤에서 지금 뛰려고 작심한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국민의 힘이 네. 이런 모순. 네. 그래서 예컨대 대선 토론이 이루어질 때 그 네. 대선 토론장에서 부정선거 음모론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라고 질문을 하면은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거 준비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후보들도 이제 보면 애매모호한 그런 대답을 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참 그 토론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정선거론이 그 광범하게 퍼져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스팔트에 나갔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 부정선거가 자행돼서 대한민국은 이 뽑힌 사람들이 다 엉터리고 중국 간첩들에 의해서 선거가 조작되고 있고 뭐 이런 주장들 이런 것들을 믿으면서 근데 이게 믿는 게 그냥 무슨 그 학력이 낮거나 뭐 정보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아주 나이가 드신 변호사들이라든가 교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그런 주장을 믿는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도 그럼 이제 차곡차곡 설명하면 그때는 이제 뭐 좀 받아들이시기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안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 예,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제 말에 반박을 못 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안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이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그 평생 기자를 하시면서 55년 기자를 하시면서 보시어 왔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계속 사워온 게 그런 황당한 거짓말과 사워왔어요. 네. 그런 거짓말은 주로 과거에는 좌파들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좌파와 싸우다가 똑같은 괴물이 됐다는 게 바로 이 경우입니다. 그리고 좌파들이 만들어낸 거짓말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짓말은 북침설 아닙니까? 우리 군이 평양 쪽으로 쳐들어갔다는 북침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광우병 난동, 예. 2008년에 광우병 난동, 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인간 광우병이 걸린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MBC, KBS가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한 달 동안 광화문이 서울의 거의 중심지를 마비시키고 예. 그게 또 이명박 대통령이 길을 꺾다고요. 예. 그 효과를 본 겁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둥. 예. 최근에는 뭐 그 후쿠시마 오염수. 원전 그걸 또 오염수로 이미 안전하도록 처리한 걸 처리수라고 불러야 처리수죠. 되는데 사실은 처리수가 맞죠. 오염수라고 하니까 이 우리 정부도 오염수라고 계속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거기에 반작용인가 모르겠는데 광주 사태 때 600명의 북한군이 들어왔다는 거짓말. 거짓말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 아들이 가짜 신체 검사를 해가지고 병역 기피했다는 거짓말. 예? 땅굴이 청와대 밑에까지 들어왔다는 거짓말. 이렇게 쭉쭉 그 이제 진행되다가 우파의 거짓말들이 그렇죠.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2020년 4월 총선이 부정선거로 졌다는 거짓말. 자, 이때부터가 이제 문제인데 그때 국민의힘이 잘못했죠. 국민의힘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또 알고 있었어요.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네. 이게 거짓말임을 내부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결정적으로 선을 긋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워낙 거세니까. 근데 그것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정치라는 게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니까 과거에 김어준이 부정선거론을 얘기했었잖아요. 박근혜, 그렇죠. 문재인 두 후보가 싸웠을 때 K값 상수가 조작돼서 문재인이 졌다. 네, 2012년. 이렇게 주장하면서 더 플랜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때는 민주당에서 펄펄 뛰었어요. 부정선거다, 부정선거다. 아니, 국민의힘에서. 저희가 말이 되느냐, 니네 거짓말을. 근데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김어준이의 얘기가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겠죠. 하지만 입 싹 씻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온 거예요. 부정선거론을 우리 쪽에서 제기를 하니까 민주당은 그 말이 되느냐고 펄펄 뛰고 우리 당에서는 뭐 우리가 졌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우리가 졌다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뭘 앞장서서 그거를 반박할 이유가 뭐 있어 라면서 사실은 내부에서 조사를 해서 말이 안 된다는 것들이 확인됐지만 저희는 입을 닫은 거죠. 그게 바로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는 게 그렇죠. 바로 그 경우거든요. 네. 그리고 김어준의 거짓말은 민주당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계속하다가는 사전투표율 떨어진다고.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걸 정리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당 대표인 예. 황교안 대표가 거기에 올라타셨죠. 그런데 황교안 대표의 경우는 특이한 경우인데 이분은 선거가 끝나고 1년 한 반 있다가 2021년 대통령 경선 때 그걸 들고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잖아요. 1년 6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근데 그걸 제기하니까 지지 세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내부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기함으로 해서 우리 지층을 결집하자라는 그런 전략적 정치적인 판단이 있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선거 음모론을 그때 잡았어야 돼요. 그래도
정규재, 김진, 그다음에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이병태 교수 이런 사람들이 싸워가지고 그리고 2022년 7월 대법원 판결로 해가지고 완전한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졌다고요. 그렇죠.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은 뭐 네, 주장했던 것들이 왜 말이 안 되는지가 다 그 기록이 돼 그 있잖아요. 판결문이 몇백 페이지가 되고 예, 그렇죠. 실험도 하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꼼꼼히 반박을 해줬는데 그러다가 작년 4월 총선으로 또 한 번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검표 과정을 하나 더 도입하는 바람에 그래서 2,800만 표 개표해 보니까 한 표도 오차가 없었어요. 그걸로 끝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를 하는 선포문에는 부정선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없죠. 예. 포고령에도 안 나옵니다. 아니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알릴 때 왜 그걸 뺐어요? 그거는 딱 숨겨놓고 비밀 공작을 하려고 하다가 언론의 보도에 의해서 선관위로 300명의 병력이 갔다는 게 밝혀지면서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로소 그걸 공개를 하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불을 지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사고도 넘치는 증거들을 그러니까 얘기했죠.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니까 무덤으로 들어갔던 그 유령이 다시 나와가지고 지금 국민들의 한 30%가 믿는다. 어른들의 1,500만 명 이상 믿는다. 그 믿는 결과가 뭐냐 하면은 이게 한국 국민들을 분열시켜 버렸어요. 네. 어떤 가정에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한 사람 있으면 그 가정이 화목하지 못해요. 또 부부끼리 싸워가지고 각방 쓴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창회에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맨정신 가진 사람은 안 가요. 이게 전국적으로 퍼졌으니까 그리고 세계에서 국민 평균 IQ가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이고 또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학력이 세계에서 제일 높잖아요. 예, 학력이 세계에서 제일 높죠. 그런데 속는데 1등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이런- 선생님께 진짜